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외교 슈퍼위크입니다. 경주도 손님 맞을 준비를 끝낸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은 1박 2일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조기 귀국을 했고 최종 점검에 나섰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큰 행사죠.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홈그라운드 게임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랄까요, 외교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중요한 한미 간의 문제, 관세 협상이라든가 예.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미 중 간에 지금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럼 한중 그리고 한미 간의 이 중간에서 균형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기반을 예. 마련할 수 있는 관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야말로 강대국들과의 슈퍼 외교 위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을 모으고 또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그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 에이펙 기간에는 좀 타결되기가 힘들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협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했더니 진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았냐, 이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7월 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마치고 왔을 때 지금 강유정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었더니만 미국에 있는 그 트럼프의 글과 또 그 백악관 대변인의 글이 한국 발표와 너무나 달랐지 않습니까? 그 3,500억 불을 우리는 그냥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미국에 그냥 주는 것, 기부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1,000억 불 그 농산물과 LNG는 구매하고 나머지 이제 한국에서 기업들이 한 1,000억 불을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도 김영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쟁점이 거의 다 타결에 이르렀다. 그래서 에이펙 때는 사실상 협의문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이게 시한을 두고 할 것이 아니다. 예. 아직까지 쟁점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고, 미국도 그와 같은 얘기를 있는 걸 보면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국민에게 희망적 얘기를 하다가 결국 에이펙에까지도 도장을 못 찍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물론 국민들은 기다려줍니다. 예. 하지만 그러면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요, 예. 지금 강대국과의 협상 중이에요. 우리가 강대국이 아닙니다. 상대가 굉장히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패가 투명하게 까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협상 파트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략적인 역할 분담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에게, 특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한 주간 외국의 손님들을 모시고 하는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이번 한 주를 무정쟁 주간, 한 주간 그러니까 정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야당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쟁을 일으킨 자가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 뭐 국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감 기간 중에 에이펙이 지금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쟁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좀 있었어요. 에이펙을 본인 홍보에 쓴 것은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한두 달쯤 전에 경주에 가셔서 에이펙 관련되는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셨고, 거기에 그 전시대에 있던 왕관을 본인 머리 위에 이렇게 쓰는 듯한 사진을 올렸고, 예. 그 부분이 왕이 되려고 하냐 하는 그런 댓글이 달리니까 내렸던 사람이 바로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그와 같은 에이펙 행사를 본인 홍보에 써놓고는 지금 와서 이 사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으로서는 에이펙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에서 이와 같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정부 여당과 또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 외에 제대로 준비를 했는 것인지 지난 정부에서 사실 에이펙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정부 민주당에서 그거 싹둑 잘라버려서 못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하게 되니까 부랴부랴 추경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정쟁이 아니고 향후에도 있을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거를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일주일 동안 정쟁하지 않는 게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타이밍이잖아요. 짚을 것도 타이밍을 맞춰서 짚어야 국민들이 그것을 더 크게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냐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에 보여준 모습이 뭐죠? 야당은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협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요번을 계기로 여기에서 후퇴할 수 있는 이 입장에서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기로 또 협치 쪽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또 국민의힘에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럼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지 너무나 즉자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보인다면 과연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 대한정당, 수권 대한정당으로 생각해 주실까? 한번 돌아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지금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 그 에이펙 기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고 싶다. 연일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라고 확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가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마지막 방문지이기 때문에 연기도 할 수 있다. 조정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 북측에서는 판문점 청소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월북에서 북측의 판문각이나 혹은 개성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좀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2019년 판문점 회동 그것보다 좀 더 드라마틱하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평양 순환공항으로 가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드라마틱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지원 의원은 두 정상이 만나는 걸 확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썼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이번 예측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예측이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자 간의 어떤 정상 무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에이펙, 다자 간 그 정상회담 자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 왔다가 시작 끝도 보지도 않고 사실은 지금 그 해외로 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 한마디로 다자 무대지만 사실상 1대1 양자 회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아시아 순방에 한국은 마지막에 예. 그 단추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고 하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늘릴 수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라고 해서 사실상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어떤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만 최근 지난 10월 22일 날 일본의 가장 큰 그 주간지인 문예춘추에서 독점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 판문점 내에 있는 북측 그 환영 미팅하는 곳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분석하는 근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특별히 아시다시피 저도 그 JSA에 2번 가봤습니다만 이번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3일 동안 전혀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안보 견학을 하지 않도록 해서 완전히 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북한 헌법을 바꿔가지고 한국을 적대적 이국가론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남한으로 내려오진 않는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북한으로 와라라는 소리인데 지금 그럼 만난다고 하면은 이른바 판문점설 그리고 개성설 하나는 평양설이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판문점 내에 있는 북한 측 그 건물 옛날에는 통일각이었다가 이제는 판문각으로 바뀐 거기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각도로 분석했는 것이 있는데 아마 그런 점을 지금 박지원 의원 예전에 그 국정원 대표까지 했던 분 입장으로서는 아마 그런 예측을 하는데 전후 맥락을 봤을 때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 저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능성을 점치는 여러 정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희박하다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두 정상이 만난다면 이건 정말 세계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세계 거잖아요. 이벤트죠. 근데 우리도 미국을 상대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초강대국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얻을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얻을 거를 중심으로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 정도까지 과감하게 그러면 내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무르익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얻어낼 것이 있다,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의 들러리가 되는 것인데 굉장히 실익을 중심으로 전략적 사고를 하는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이것을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예.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트럼프의 중국 봉쇄 전략의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그 29일 날 오셔서 한미 정상회담 한 다음에 결국은 그 미중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그에 이어서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승절 행사를 하면서 그 중국으로 천안문으로 사실은 그 김정은 대표를 불렀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중러가 상당 부분 친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그 위원장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해주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중국을 상당 부분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마치 특히 어떻게 보면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이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개인적인 미시적인 분석인 것이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중 봉쇄 전략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 김정은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좌파 정부, 뭐 좌파 진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만나는 걸 더 선호해요. 그렇죠. 예, 선호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무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결국 현실을 인정하면 할수록 빠르게 더 민주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장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는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오랜만에 전한길 씨 이야기도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온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꼭 면회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뭐 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는 좀 이 부분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나름대로의 요청, 예. 청원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인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외국 정부, 특히 그 동맹 정부의 직접적으로 대놓고 정치에 관여를 했다가는 여러모로 어떤 역풍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예. 일정상 가능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쨌든 현실화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윤 어겐 이런 지지 세력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미국에서 조야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간접적인 의사를 전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축의금 냈어요? 냈습니다. 이상중 원장님, 축의금 내셨습니까? 저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정감사기관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한 것,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 사안 연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씩은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데 오늘 뭐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돌려준 게 잘했다 이렇게 좀 두둔하고 나섰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의원들은 동료니까 어떤 동료를 그렇게 비판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선출직 고위공직자입니다. 차관급에. 그러면은 두 가지잖아요. 선출직이잖아요, 일단. 그러면 본인을 선출해 준 사람에게 이것이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이냐? 그렇지 않죠. 그럼 두 번째, 고위공직자로서 본인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충분히 고려했느냐?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돌려주는 과정이 반성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를 해줄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지속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인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곳에서 들어온 축의금들을 지금 반환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보좌관에게 시켜서 반환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갑질 행태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 평생 축의금 리스트는 봤어도 축의금 반환 리스트란 것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최민희 의원은 이른바 갑질 3관왕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갑질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본인은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알아서 찾아온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봤더니만 이 지시를 했는 것이
딸에게 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보좌관에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그 최민희 의원이 그 방송통신위원장을 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해할 사람이 지금 그 강선우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대한 그 갑질 의혹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랑제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은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게 그 최민희 의원 아이디로 해서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경쟁력이 치열한데 그러면은 최민희 의원은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바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최민희 의원 보좌관이 그거 한다고 정말 얼마나 빠르게 빛의 속도로 클릭했겠습니까? 그것도 갑질인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10년 동안 얘기도 안 하고 관계가 소원했던 딸한테 어떻게 그 계좌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했는지 그러면은 딸아 내가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정중하게 예측을 해서 돌려드려라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해서 본인의 보좌관한테 보내고 그 사적인 업무를 지금 국회에 국정감사하는 장소에서 저렇게 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사퇴 자체가 결코 부당한 요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좀 코너에 몰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고 그 국감 도중에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좀 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최민희 위원장이 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견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가면 그 압박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C 같은 경우 저희 진영에서 MBC를 국민의힘 편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본인의 개인의 이해관계와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그냥 딱 무슨 표식을 붙이듯이 좋은 글씨를 새기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말해서 언론에도 부적절하고 지금 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전에 저희 진보 진영의 국회의원들은요. 지역구의 기업들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이 자기 지역에서 이해관계의 그 어떤 얽힌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그랬었는데 뭐 최근에 뭐 왜 진보는 도덕적이어야만 하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그것이 진보의 가장 큰 무기이자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럴 때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비난하는 것을 당신들을 먼저 돌아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또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지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상당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중수청을 어디다 두느냐, 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개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요. 그럼 뭐냐 하면 기회 될 때 개딸들한테 아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개딸이나 그 민주당의 강성들한테 잘못 찍히면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될 판이다. 지금은 개혁과 청산의 시기입니다. 이 개혁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막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도 배우고 우리 경험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왜 법무부가 또 국회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권에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지금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상설특검에 검차 또 검찰 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 이런 글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서 이른바 3특검이 사실상 좌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봉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실했다는 게 그게 무슨 특검 대상이 됩니까? 그냥 검찰 내에서 특임검사에서 사건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기 전에 벌써 국회에서 관련자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사실관계를 더 밝힙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만들어 놓는 그러면 공수처는 뭐합니까? 공수처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공수처한테 수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가지도 않고 바로 특검이란 것을 한 것은 그리고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방법. 그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구구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뭘 하기보다는 이미 사망에 이른 검찰을 또 한 번 보관 참시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왜 자꾸 검찰에 있는 검찰과 특검에 나간 검사가 다르냐? 똑같은 검사예요. 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특검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형집행도 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딸들의 눈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정치적인 공세죠, 그거는. 정성호 의원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두려워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때마다 합리적인 의견을 내서 브레이크나 변속기어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한 번 그러고 뭐 공격당해가지고 말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있는데 그 일관성을 무시하고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천하람 의원께서는 본인이 정치에 있어서 일관성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에 관해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